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거죠. 득점이 일어났을 때 패스 3번 이하인 확률을 이용해서 반대로 패스가 3번 이하이면 득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오류가 있어요. 틀렸어요. 도대체 뭐가 틀렸지? 그죠? 헷갈리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썼던 내용들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률을 이제 배울 때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통계 기본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확률 이론을 배우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가 많고 또 그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이 언제 쓰이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생활에 적용을 했어요.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 코로나19 검사하죠? 코로나19 콧구멍에다가 한 번씩 다 쑤셔봤잖아요. 그죠? 검사한다고. 그 검사 키트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들? 다 100% 거의 90% 정확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베이지 정리는 나중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할 때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확장해서 베이지 이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지전자 강남대리점에서 홍길동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홍길동 매니저의 목적은 뭐냐면 마우스를 더 판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더 판매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홍길동 매니저가 결정해야 될 판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매장에 방문한 모든 사람한테 마우스를 사라고 추천하자. 두 번째, 아니다.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사라고 추천하자.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더 맞을까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봤더니 전체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0명이 마우스를 샀어요. 전체 100명이 들어오고 그 중에 60명이 컴퓨터를 샀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하고 컴퓨터를 동시에 산 사람은 100명 중에 40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홍길동 매니저는 1안과 2안 둘 중에 어느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들이죠. 데이터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이제 이 중에 뭐가 높은지를 골라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뭐냐면 얘는 조건이 없는데 얘는 컴퓨터를 샀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컴퓨터를 샀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 과연 확률적으로 마우스를 살 확률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겁니다. 언제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쇼핑몰 가면 막 추천해 주죠. 그죠? 뭐 클릭만 하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추천해 주잖아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 근데 말이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서 말을 안 써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은 확률 중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A가 B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추가로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처음에 첫 교시, 우리 1차 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와 지금 저랑 4주차 바뀌면서 저의 성격이라든가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알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지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랑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정보가 계속 늘어나면 즉 조건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들이 많이 획득이 되면 더 자세하게 알아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미 우리가 봤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분의 1 맞죠? 4개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수가 좁혀졌어요. 자, 우리 조건이 동전 하나는 앞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조건을 하나 알아줬어요. 정보가 추가된 거죠. 그랬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뒷면은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조건이 이미 앞면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뒷면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이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로 좁혀지죠. 뭐가요? 전체가 좁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값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확률 값이.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제일 맞은 우리 그 기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봤죠? 표시. 자, 중요한 거는 뒤입니다. A가 발생했을 때 라는 거고 가운데 바를 이렇게 표시하죠. 영어로는 in 이렇게 표시합니다. in. A가 발생했을 때 in 하면은 A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면 P, B는 전체가 총 160개죠. 전체 160개니까 160개 중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160개 중에 B가 110개니까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조건절이 없을 때는. 자,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B를 골라라. 그러면 160명 중에 110명이니까 확률이 그렇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A라는 조건을 알았어요. 즉 A도 A 안에서 B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얘가 확 줄어들었죠. 전체가 아니고 요 안에서 고르는 겁니다. 이미 100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100명을 빼고 나머지 60명 중에서 B를 골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 우리가 얘기했던 표본 공간, 그죠? 말이 어려워서 제가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표본 공간, 즉 분모가 바뀌었죠.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100명을 이미 빼버린 거예요. A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조건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100명은 이미 생각 안 해도 되고 나머지 A 중에서 60명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조건이 쉬워졌죠. 그죠? 160명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고르는 것보다는 A라는 상태로 줄여졌기 때문에 A 60명 중에서 10명을 찾는 경우가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률적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2가지를 동시에 헷갈려 해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줄도 몰라요. 얘 2개를 같은 걸로 봅니다. 자, A가 있을 때 B가 나올 확률과 B를 알 경우에 A가 나올 확률은 틀려요. 그죠? 얘는 A 중에서 B를 고르는 거고 얘는 B 중에서 A를 고르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아까 전에 패스 3번이 이루어지면 골이 터진다. 골이 터지면 패스가 3번 이루어졌다. 다른 말입니다. 패스와 골과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근데 말로 설명하면 모르죠. 기호로 표시해주면 여기가 패스, 골, 패스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돈이 일어나고 확률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서 오류를 범한다는 게 아까 전에 동영상에 본 내용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2004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의사들이 이런 확률을 모르고 진찰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진단 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진단 키트, 아까 전에 키트 정확도가 99%, 그러면 검사하면
99% 내가 암이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건절을 이거를 갖고 자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다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다르죠? 왼쪽과 오른쪽은 달라요. 조건이 A가 A를 조건에서 B를 구하는 거와 B를 조건으로 A를 구하는 건 다른 말이라는 거를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하면 맞는데 이해하는데 말로 설명하면 저걸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통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류에 접합니다. 그만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보면 장바구니 분석, 연관 분석, 추천 시스템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은 마우스, 매장에 오는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마우스를 다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 샀으니 확률은 50%예요. 반반이에요. 맞죠? 그죠? 마우스를 그냥 내가 아무 조건도 없이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마우스를 사라고 추천해주면 50% 확률로 마우스를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요런 계산에 의해서 아까 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A를 알면 컴퓨터를 샀다라고 하면 그 중에 컴퓨터를 산 사람 중에 B만 골라내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주면 요 계산값이 나옵니다. 0.6분의 0.4.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컴퓨터를 산 사람은 마우스를 산 사람이 66%나 되네요. 올랐죠? 즉 아무 정보도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아무 정보도 없을 때 무작위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얻는 그 결과하고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기업에 들어가면 홍보하고 이럴 때 누구한테 홍보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런 분석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클릭하네, 관심을 보이네, 그럼 얘도 추천해서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얘를 봤을 때, 얘를 샀을 때 얘를 B를 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기법에 의해서. 이런 기법들을 배우고 싶으면 이제 우리 다음번에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이런 걸 배우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레이셔 개념으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레이셔 개념. 근데 여기서는 리프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레이셔보다는 리프트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B를 그냥 몰랐을 때 판매했을 때 0.5% 확률이 있는데 A를 산 사람한테 B를 팔면 0.67%로 올라가죠. 상대 비율로 보면 어떻게 돼요? 레이셔로 보면 1.33배 높더라. 아까 전에 기준이 1이라 그랬죠? 똑같으면 1, 0.5, 0.5면 1이 나오죠. 그런데 더 높으니까 1.33배 더 높은 거예요. 즉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했을 때보다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했을 경우에 조건을 알고 판매하면 확률이 1.3배 이상 높아지더라. 당연히 그러면 이 안으로 가야죠. 홍보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을 하는 거에 이런 걸 쓰입니다. 되셨죠? 이 확률이랑 이런 조건부 확률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쓰는 거예요. 기업에서 많이 쓰고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 코로나19 검사 진단 키트 도구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 콧구멍으로 한번 쑤셔본 경험들 다 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자가 키트로 진단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 병원 가서 진단할 수도 있었고, 초창기 때는 어떻게 돼요? 선별 진료소 가서 유전자 증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봤죠? 그죠? 그럼 정확도가 다 틀릴까요? 네,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검사 키트, 집에서 하는 검사 키트가 얼마나 정확할까? 그게 걸렸다고 해서 진짜 걸렸을까? 이런 거를 보는 거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마약 검사 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한테 마약 검사 키트를 하면
그 99% 정확도가 있는 검사 키트를 가지고 검사했는데 내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이 저를 끌고 가겠죠? 그랬을 때 진짜 마약 검사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검사 진단 키트가 99%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99%잖아요. 맞죠? 고개 끄덕 말까 고민하고 있지 지금.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 키트 정확도 99%라 그러면 아 걸렸구나, 마약했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0. 몇 %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마약보다는 우리 코로나19로 봅시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모든 검사 키트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류를 가지고 한번 보는데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공표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 검사 키트마다 이게 써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 있느냐? 코로나19일 때 어떻게 검사하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사람한테 검사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90% 이상 정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걸린 사람한테 제가 측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검사할 때는 코로나19 걸린 사람 대상으로 검사도 해보고 안 걸린 사람, 정상인한테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코로나19 아닐 때도 해봤더니 약 1% 나오네요. 오류가 나온 겁니다. 99%는 음성인데 1%, 안 걸렸는데도 1%는 오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공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90%, 99% 아주 높은 수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 결과가 90% 정확하네? 뭐 1%도 안 되네, 특이도는. 이런 거는. 그러면 뭐 정확도가 90% 이상이니까 대부분 걸렸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감병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마약은 더 적죠.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도가 바뀌지? 이상하죠. 궁금하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욕타임즈 2010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19는 아니고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을 하는데 유방암 검사 키트에 검사하다 보니 유방암 검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조건 수술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유방암 진단이 나올 확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이 나올 확률이. 의사들은 몰라.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진단 키트가 90% 정확하다고 하니까 그건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즈에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민감도, 특이도, 그 다음에 감염률 이런 거를 세 가지를 다 공표를 합니다. 계산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10년 전만 해도 의사들도 잘 몰랐어요. 이런 개념들이. 의사들이 확률을 잘 모르잖아요. 숫자 나오고 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었던 상황이 있었다. 오류가 많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축구할 때도 오류가 나왔던 것처럼. 자,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거를 이렇게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볼게요. 이 민감도, 특이도는 감염자, 비감염자 해서 얘기를 합니다. 민감도는 감염자를 통해서 했더니 9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준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요거를 대부분 잘 모르세요. 모르죠, 일반 사람들이.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가 1%라고 한다면 4천만 명 중에 400만 명 이상 감염됐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전체 인구에. 그랬을 경우에 이 검사 도구로 하면 실제로
예측할 때 50%. 뭐냐면 진단키트가 양성이라고 반응되면 90%가 아니고 50% 정확도가 나온 겁니다. 90%가 아니에요. 50%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90%라고 했는데 왜 50%가 나오지? 이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로 했을 때는 73%.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의 10%.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 코로나에 4천만 명 중에 우리가 10%니까 400만 명이죠. 4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검사 키트로 하면 90% 이상 그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검사 키트로 사용 못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2020년도 처음 발생했을 때는 유전자 증폭하고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전체 감염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병원 진료한 것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가 키트한 것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발생 민감도에 따라서 이 감염 비율에 따라서 정확도가 90% 이상 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전자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했던 거는 뭐예요? 민감도 특이도가 100%죠? 얘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것만 썼었죠. 발병률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유병률이 올라가서 이 정도 되니까 90% 이상 올라가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